선수들마다 각성 수준은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각성 수준이 다르다면 이 선수가 어떤 각성 수준에서 가장 운동 수행을 잘 하는가? 그럼 각 선수들마다 그 각성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각성 수준에서 가장 좋은 운동 수행과 경기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별 그 특성을 모르고서 일률적으로 각성을 이렇게 맞춰버린다면 그 성격적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선수는 각성을 더 낮춰야 되는데 높이게 되어버리고 어떤 선수는 높여야 되는데 낮추게 된다면 이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은 결국 언제 이걸 관찰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각성 수준을 선수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각성 수준을 세팅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훈련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이미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하나의 루틴화 시켜놔야 된다. 자동화 시켜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경기장 가서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걸 접목한다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경기는 훈련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체력과 기술과 이 멘탈적인 부분을 전체 통섭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경기장에 가서는 그것을 그냥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에요. 근데 경기장에 가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내가 적용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적 또는 어떤 신체적 자극이 되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음을 지른다, 뭐 어떤 코치가 제스처를 보낸다, 뭐 다양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박수를 쳐준다든지, 뭐 엄지척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선수가 내가 뭔가 지금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러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각성 수준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 반대로 각성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성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훈련 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호흡 훈련이라든지 또 주변 시야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앵커링을 쓴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성 수준을 중요한 건 높이든 낮추든 이건 그 개인의 각성 수준, 적정 각성 수준을 파악한 이후에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를 파악해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코치가 아주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불안이 상태 불안이 있고 특성 불안이 있댔죠. 상태 불안은 그러한 환경 속에 그 경기장 가서 내가 느끼는 불안,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이다. 정상적인 불안, 각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그 불안과 각성이 내가 성격적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선수는 높게 나타나고 어떤 선수는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수가 평소에 훈련 과정에서는 어떠한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나타내는가? 또 이 선수는 경기장에 가서 나타내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잘 관찰하고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 속에 이 선수는 불안 수준이 각성 수준이 아주 높은 선수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면 그 선수에게는 특별히 불안 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각성 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건 우리가 앞에 설명을 쭉 했던 내용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가 그것이 경기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태 불안이었던 특성 불안이었던 결국 상태 불안이 높다는 것은 특성 불안이 높기 때문에 상태 불안이 더 높은 거거든. 그럼 이 불안이 높은 선수를 그대로 신체적 기술적 훈련만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계속 반복시킨다면 이 선수의 지금 불안 수준이 높아져 있다 했잖아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훈련은 결국은 뭐 하는 건가요? 불안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학습과 경험은 뇌에 저장될 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묻혀서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불안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했다. 그런 경기를 했다. 그건 선수에게 치명적이죠. 그건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선수는 점점 더 이제 그 불안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 경기장에서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불안이 과한 상태에서 반복 경험이 됐다면 이 선수는 그 경기장에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적 불안이 아주 높아져 버려요. 인지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생리적, 신체적 불안을 높이고 그 신체적, 생리적 불안이 높아진 걸 다시 인지하게 되면 인지적 불안이 또 높아져 버리면 불안의 악순환에 갇혀버리는 순환고리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가 있다면 그 높은 불안 수준에서의 반복적인 어떤 그게 훈련이었던 경기였던 그 반복적인 것은 선수에게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의 경우에는 코치가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불안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그런 훈련이나 경기를 했다면 이 선수는 자신이 가진 기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우리가 저번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 불안 이론 쭉 있었죠. 불안 이론 중에 어떤 그 이론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우리가 격변 이론. 적절한 각성 수준에서 운동 수행이 계속 향상되다가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갑자기 수행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 격변, 급격하게 추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입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입스. 또는 멘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불안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가 있다면 이런 선수는 특별 관리를 해서 멘탈 코칭을 해주거나 멘탈 상담을 하거나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돼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이 상태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가 더 높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상태 불안이 높다면 그것이 특성 불안의 요인이었던 또는 그 대회가 너무 큰 의미가 있는 대회였던 간에 어쨌든 상태 불안이 높다면 이 높은 상태 불안을 낮춰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반복하자면 자기 확신을 계속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언어적인 부분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번에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든지 또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 내일 모레가 시합인데 경기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오는 불안이 이제 상태 불안이잖아요. 이런 상태가 왔다면 그건 이제 거기서 단체가 있다면 단체의 확신 트레이닝을 반복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것도 물론 평소에 훈련을 시켜놨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킬 때 그 경기장에 직접 갈 수 있으면 경기장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더 좋은 건 그쪽에서 훈련을 할 수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대부분 그런 또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 그렇다면 훈련장을 미리 경기장을 미리 답습해 보는 거, 그 답습조차도 안 된다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미리 가보기, 또 거기서 훈련을 해보기, 또 그게 안 된다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도 그 경기장이 좀 더 익숙한,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왜냐하면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들어온 그것이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관계없이 활성화시키면 그것에 대한 기시감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 외에 앵커링이나 관점 바꾸기 등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상태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특성 불안은? 이 특성 불안은 사실 경기장에서 특성 불안을 낮춘다라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죠. 이미 훈련장에서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 결국 이 특성 불안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민감성 또는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낮춰주기 위해서 그 특성 불안을 낮추는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쓰는 방법도 이 선수가 거기서 호흡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이완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낮춰줄 수 있어요. 급격하게 뚝 떨어뜨려서 이완을 시키든 어떤 상태로 해서든 특성 불안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훈련 때 반복을 해놓으면 거기서 한두 번만으로도 특성 불안은 낮춰줄 수가 있다. 어쨌든 이 특성 불안을 낮추는 것은 결국은 훈련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신체 기술 훈련과 멘탈 훈련을 반복해줘서 특성 불안을 안정화시킨 후에 경기장에서 그런 또 특성 불안이 올라왔을 때 임시적으로 이런 기법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 각성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어떻게 높여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되고 이걸 또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또 이 불안이 높은 선수가 왜 이 불안이 높은 선수를 빨리 관찰해서 선별해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